in the land of submarines. 어느덧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 나은 이유가 우리를 기다리길 바라며 우리의 이후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Beneath the waves in our yellow submarine. 안녕하세요. 이후 연구소의 하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우리 이유를 함께할 수강생 이예수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되었는데요. 박사님은 새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평상시와 거의 똑같이 그냥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자연의 큰 흐름에서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되는 그 순간 뭔가 특별히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한 만큼 우리는 또 더 나은 내일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죠? 새해인 만큼 올해 이유연구소에서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어쨌든 한국 사회의 흐름을 주요한 흐름을 만들게 되는 이제 큰 선거가 두 개나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올해 뭘 하면 좋을지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선거가 두 개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무엇인가요? 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고 지방 선거가 6월 1일 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되게 중요한 선거가 두 개나 있는 거죠. 네. 아마 우리의 이유를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이 선거 아마 뉴스나 신문 통해 가지고 보고 계실 텐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왜 하냐 물으면 사실 좀 이상하지만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권력을 선거로 선출하니까 근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실 요즘 선거는 되게 많이 하지만 각각의 선거가 어떤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 투표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맨 처음에 투표하려다 보니까 용지는 많고 후보도 많은데 그렇죠. 누가 누군지 지방선거는 뭐고 각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비례대표는 뭐가 다른 거지 막 이런 거를 잘 모르겠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선거의 종류부터 우리가 좀 상식으로라도 알아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한국은 헌법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 그러니까 한 번 할 수 있는 5년에 한 번씩 선거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라고도 하고 총선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건 4년에 한 번씩 이제 국회를 채우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요. 원래 지방선거는 지난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방선거는 원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도입이 됐다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보됐다가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다시 부활한 게 이제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는 보시면 지방선거 제일 투표용지가 많죠. 네. 대통령 선거가 한 장 네. 있고 비례대표 등 대통령은 없으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두 장,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되게 많습니다. 보통 6장.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교육 7장이네요. 7장. 엄청 많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7장으로 선출하는 게 이제 지방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방선거도 4년 한 번씩이니까 가령 이제 이렇게 돌다가 겹치게 되는 해가 있는데 올해가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표를 할 때 이 지난번에 선거 때는 선거인단 신청을 해서 가기도 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였으니까 사람 하나 그리고 정당 투표 하나 이렇게 두 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도 너무 많은데 무슨 공약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더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얻을 수 있고 똑똑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정당 수가 많다 그러셨잖아요. 사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정당 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뽑히는 정당은 너무 적고 투표 용지에 있는 정당 수는 많고. 그렇죠. 근데 뽑히는 정당만이 아니라 투표 용지에 들어가 있는 정당 수도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아 진짜요? 예, 예.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100개가 넘거든요. 우와. 특히 한국은 지역 정당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뭐 한국은 뭐냐면 지금 정당법에 따르면 서울에 중앙당을 둔 정당만 설립이 될 수 있고 너무하다. 네. 그리고 전국 5개 시도에서 1000명 이상씩 당원을 모아서 동시 창당해야 돼요. 전국 5대.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당만 정당으로 등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당법. 굉장히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옥천에 옥천당이라고 있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지방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옥천에서 옥천당을 만들었다. 네, 선거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끝나고 선관위가 벌금 먹였어요. 정당이 아닌데 정당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이상하죠. 네. 현재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지역 정당이 불법으로 돼 있는데 지역 정당이 허용되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 수가 거의 한 150개에서 200개 사이예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정책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알아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냐면 유권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들이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비슷하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 투표용지에 기본적으로 정당 수가 많고 또 외국 같은 경우 가령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당 명부제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투표용지에 그 정당 이름만 있으면 그 옆에다 기호를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페인은 그 정당 투표용지에 사람 이름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을 잡는 거예요. 체크하는 그 정당에서. 그럼 정당에서 누군가를 공천해서 대표로 내세우고 우리가 선택지가 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직접 어떤 사람의 정을 지지할지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중에 그 정당에서 그 명분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다. 이런 게 어찌 보면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투표하는 방법도 선거 때 투표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한국은 정말 단순한 정당의 수도 굉장히 작고 투표하는 방식도 그냥 그 정당 옆에다가 이렇게 기호에다 이름 짓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우와, 어떻게요? 사람 이름을 쓰는 거죠. 직접요? 직접. 오. 철자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해줄 것 같은. 아니, 무효표가 돼요. 철자가.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투표하면 안 된다 이거라서 그래서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이름 정확하게 쓴 사람만 득표가 돼요. 그럼 뭔가 재미난 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들어본 1번은 여당, 2번은 야당. 제가 볼 때 한국 선거가 진짜 공부 안 해도 되는 선거거든요. 아니 근데 재미가 없어요. 일단 누가 그쵸. 누군지 어떤 정책을 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면은 그냥 서로 누가 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가를 두고 싸우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특히 요즘이 더 그렇긴 한데 근데 실제로 어쨌든 선거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가령 대통령 선거다 이러면 대통령이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한 인물이잖아요. 뭐 군대도 통수할 수 네.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부 각 장관들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교도 가지고 하고. 있고. 네.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5년 동안 또 제일 길죠. 네. 딴 데는 4년인데 5년 동안 어쨌든 한국을 가장 막강한 권력을 뽑는 사람이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의 입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네. 특히 저는 가령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단순하게 국내적인 입장만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외적인 것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외교 역할이 되게 있는 거죠. 물론 국회도 뭐 국제 협약이나 외교 협약에 대한 동의 권한은 있긴 하지만 네. 국회 자체가 나서서 외국과 협상을 해서 외교 조약을 맺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런 외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외교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보면 대통령 선거 때 그냥 국내적인 이 사람의
관점만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대외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잘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마치 우리가 뭐 100년 전에 개화기 때 겪었던 혹은 그 대한제국 시절에 겪었던 것처럼 그 한국은 특히나 되게 외교적으로 되게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 네. 뭐 우리 옆에 러시아도 있고 미국, 일본, 중국. 사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 이 누가 대빵이 될 거냐 아,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딱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통령 선거는 뭐 국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교 정책, 특히 우리는 북한과의 문제도 있으니까 외교 정책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이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그리고 갈등을 조절하고 또 사회 규칙을 만드는 조정하고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가 근데 또 원래부터 있던 개념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뭐 그러니까 선거도 옛날부터 선거는 있긴 했는데 왜냐 사람을 뽑는 거니까 선거란 방식이 있었는데 선거만 하지는 않았던 거죠. 가령 뭐 저희 옛날에 보면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물론 그것도 꼭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고대 아테네에서는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은 사실은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 가장 보편적인 사람을 뽑는 방식이었고 네. 이제 보완적으로 쓰던 게 선거였는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도 둘 다 병행했는데 사실 이제 이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약간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방식이었는데 원래는 고대 아테네 때는 추첨이 훨씬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봤어요. 왜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네. 추첨이 뭐냐면,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게 잘난 사람 뽑는 방식이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뽑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잘난 놈들만 권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잘난 놈들만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이게 이제 사회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대 아테네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추첨을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추첨해서 되면 1년 동안 행정관을 맡았어요. 우리 지금 막 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합격해야지 들어간다면 아테네에서는 추첨해서 이 사람한테 1년 정도 행정직을 맡기는데 그 뭐 맡기는 것도 되게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일이지만 근데 그 되게 중요한 되게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아테네 사람들 이런 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런 원칙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시민으로 살다 죽는다면 최소한 한 번은 책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래야지 뭐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공직을 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안 맡으면 계속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막 이렇게 비판만 하는데 막상 자기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위치를 해보면 이런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려지는지도 알게 됐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게 된다니까 직접 겪어보라는 의미. 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는 행정관도 그렇게 뽑고 재판도 그렇게 이제 배심원들을 추첨으로 한 해 6,000명씩 뽑았어요. 몇 명 정도 됐죠 아테네 시민이? 아테네가 7만 명 정도 되니까요. 10분의 1이 배심원 재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왕창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판마다 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배심원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아테네 시민 물론 이제 시민권이 그건 있어요. 30세 이상의 네. 성인 남성. 네, 그 제한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죽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민주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첫 코너를 함께 하면서 저도 또 상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기분인데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려고 해요. 어떤 네. 곡을 선곡해 주셨나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다들 보통 보면 이렇게 선거하면 선거송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보통 선거송은 가장 대중적인 노래 그래야지 귀에 쏙쏙 박히기 때문에 그쵸. 할 때 지난 총선 때 선거송 후보 1위였던 노래가 그 유재석 씨의 부캐죠. 네.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사랑의 재개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말해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사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역을 내려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다 떠나고 공도 날 텐데 머저리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저리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제게 말해주세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내 맘에 이정표를 세워줘요. 딱 집어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박자를 좀 넣어줘요. 쿵 찍으면 딱을 할게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다 떠나고 공도 날 텐데 머저리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저리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제게 말해주세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사랑의 재개발. 들으신 것처럼 노래가 진짜 중독성이 강해요. 선거송으로 그렇죠. 쓰인 이유를 알 것 쏙쏙 같아요. 들어가는. 네. 그건 그렇고 저희도 곧 이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옥천 주민의 입장에서는 올해 어떤 이야기가 가장 화두가 될 만한 이슈인지 또 궁금합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중요해질 거고 지방선거 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공약이 제가 볼 때는 혹시 메가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메가시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메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큰 시티를 하나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나왔냐면 한국이 보면 이게 굉장히 수도권으로 집중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한국은 수도권도 굉장히 지금 수도권 인구가 2019년도부터 절반을 넘었거든요. 절반 넘었다는 얘기 지금 저희가 5,300만이니까 2,700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전국토의 10% 정도 되는 곳에 반 이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중도 문제지만 결국 뭐냐면 다른 곳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옥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냐 지방 소멸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비수도권에도 수도권과 같은 도시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구상이에요. 아니 근데 그 개념은 알겠는데 네. 그래서 대체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이게 대체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이 될 수는 있다는 건지 너무 정책이 그 열심히 검색은 해봤거든요. 아, 네. 근데 뭔가 개념만 있고 네.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옥천에 사는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메가시티는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 메가시티는 왜 아직 왜 검색에도 안 나오는지 아직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메가시티를 최초 구상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도 지금 추진이 중단된 상태. 왜냐하면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면서 추진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상태인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 이게 그럼에도 지금 계속 못 먹어도 고처럼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옥천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다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 말에 보고서 나왔거든요. 보고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가 공개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메가시티 이야기만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대체 그걸 통해서 뭘 할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세부적인 게 뭔 구상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이야기만 추진이 되고 있고 뭐 지금 뭐 일종의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가장 기본 게 뭐냐면 행정 권력을 합쳐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가령 부울경은 3개고 여기 저희 같으면 4개죠. 네. 각각의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거든요. 그럼 일단 이걸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안 만들면 사실은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불가능해요. 그 기구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기구를 만드는데 정작 사람들은 몰라. 그럼 사실 제가 볼 때 지방선거 왜 해야 돼? 어차피 우리랑 의견도 안 물어보고 할 텐데 네. 근데 지금 뭐 되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구상이 막 가고 있고 그것도 하기 위해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우리는 보면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뭐 고리핵발전소, 가덕도 신공항 이런 거 안 가봤기 때문에 되게 무슨 있을 만한 곳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여기 왜 신공항? 이런 생각이 드는 여기 왜 이런 게 드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 거라는 거죠. 충청권도. 여기는 뭐 지금 보면 나와 있는 구상은 뭐 여기는 신소재 개발을 하고 막 하고 사실 옥천은 지금 충북이 원래 의료산업단지 저희도 보면 의료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일종의 지역 산업을 만들어서 사실 메가시티 되게 중요한 기준 하나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네.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을 살린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뭐 인구를 유출시키지 않고 인구를 유입한다라는 구상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일자리는 다 이제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가령 이 충청권역 같은 경우에는 뭐 혁신 클러스터,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는 다 들어가고 혁신 다 들어가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뭐 그런 겁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만들고 뭐 이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신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단순한 구상인 거죠. 신산업은 그럼 누가 하는 거죠? 신산업은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기업을 만들기 좋은 일종의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결국 다 어쨌든 큰 단위의 생각만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아직 청사진만 있고 사실은 이게 뭐 어쨌든 행정부가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유치하려면 그렇죠. 지금 왜 기업들이 수도권에 다 있을까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이윤 창출에 용이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도 거기 있어, 언론사도 거기 있어, 권력도 다 거기 있어 하니까 사실 수도권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해요. 특히 IT 산업 이런 쪽 여기 보면 저희 막 스마트하다 그러는데 IT 산업은 판교 밑으로 안 내려온다. 맞아요. 판교가 최하 최남단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정보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충청으로 와서 스마트 단지를 만든다?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구상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보시면 이게 수도권과 같은 기능을 하려면 다 인구 1000만 도시를 이 메가시티는 1000만 도시 기본적으로 구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서울이 수도권 2,700만이면 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인구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강제 이주를 시키는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제 이주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왜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일자리 때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교육이 중심이고 거기가 부동산의 핵심인데 네. 그거를 포기하고 뭐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내려가고 전남으로 내려가고 충청으로 오겠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일자리와 교육과 이런 서열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뭐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이동하겠죠. 그렇죠. 기존의 이제 시스템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게 맞는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뭔가 그걸 개선할 대안이 아니고 툭하니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라고 머릿속에서 나온 구상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보면 지역에서 이런 산업을 일으켜봤자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본사가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유는 다 다시 본사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지역에 남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도. 네, 그러니까 우리 맨날 GRDP 따지는데, 그러니까 GRDP가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해서 이제 GNP의 일종의 지역 개념. GRDP는 저희가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로 지역 경제는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게 다 중앙 본사로 송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그냥 지역 사람들 일자리 아주 보통 보면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고 실질적인 이유는 다 중앙으로 송금되는, 결국 뭐냐면 이 제가 볼 때 메가시티도 결국 돈을 쫓고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수도권이 다시 부유해지는. 네, 그러니까 각종 산업을 빌미로 토건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 토건의 이해관계는 지역에 남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진 지주와 서울에 있는 본사들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사실 메가시티는 기존에 있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대세예요. 뭐 이거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 메가시티 하겠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다 대세가 된 이유는 대체 뭐죠? 대세가 된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되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돈 벌 수단이 된 거고, 비수도권 사람들한테는 야 맨날 그런 거죠. 너희 지방 소멸할 거야. 그러니까 소멸할 거니까 빨리 뭐라도 하나 이 썩은 동화 쪽이라도 잡아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메가시티를 받아들이게 되는 되게 묘한, 그러니까 일종의 묘한 숙명의 구조. 비수도권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수도권에서는 이게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되고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이 메가시티 구상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도 한국처럼 연방국가 아니라 이제 중앙집권형 국가인데 실질적으로 집중화가 완화가 안 됐어요. 결국 뭐냐면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모순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식이 되냐면 메가시티가 되면 이 권역 내에서의 문제들이 가령 대전 세종으로 집중되고 청주로 집중되고 나머지는 확 줄어드는. 네, 가령 옥천군 같이 이제 농촌에서 이탈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 소멸은 저는 약간 대사기극.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마스다 보고서라고 하는 결국 이 가임기 여성 인구하고 노인 인구를 비교해 가지고 결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방이 소멸될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이 방식의 통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되게 많았어요. 인구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는 기본 가정. 그렇죠. 근데 꼭 인구가 많아야 되나? 사실 지구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있고 이게 일자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다기보다 한국 농촌 일자리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일자리 많은데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임금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제가 볼 때 도시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그냥 막노동하는 거랑 농촌에서 일하는 거랑 임금 수준 차이는 크게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농촌이 때로는 그 일에 따라서는 더 임금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요? 그건 몰랐습니다. 농촌 일당이 세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 한국 사회에서 거의 이게 일자리로 안 보잖아요. 사실은. 네, 약간 벗어나야 할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이렇게 이 산업에서는 이게 1년 내내 24시간 필요한 노동이라면 농업은 또 안 그러는 거죠. 농업은 약간 이제 계절 노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자리의 성격이 좀 다른 건데, 이 다른 성격의 일자리를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은, 무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이 좋은 일자리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떠나는 건데,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제 이게 비슷한 현상이지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 소멸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소멸 지역이래. 이렇게 한 사람들이 10년, 20년 뒤를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사실은 원래 지방 소멸은 마치 지방을 걱정해서 소멸을 막자는 얘기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되니까 뭔가 더 많은 산업 인프라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그래서 일본도 보면 그래서 만든 게 지방 창생 전략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네, 어떤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방에다가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일본과 한국이 좀 다른 점은 일본은 한국처럼 대규모 인프라 시설로 잘 안 가요.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가는데 그런 지방 장생 전략도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왜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 지방 소멸론이 도식이 너무 단순한 거죠. 네. 가임기 여성과 일자리와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라서. 그냥 일본도 보면은 동경 중심의 이 문화적 위계설이 되게 강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다른 문화적 요소나 이런 뭐 가부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큰데 마치 다른 문제는 다 부수적인 거고 경제가 마치 여기도 마치 경제가 핵심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걸 또 가져와서 똑같이 쓰는데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쓰고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이 메가시티도 결국 지방 소멸론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메가시티가 안 나왔을 거고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도 인구가 유출하고 있었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일자리 수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사라진다라고만 보고 다시 또 한국은 이제 그거 있습니다. 한국은 보시면 전통적으로 이 제조업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이 산업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은 이 산업단지들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만들었던 중화공업 산업단지는 다 이 해안을 끼고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제조업 단지가 제조업이 약간 이제 쇠퇴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조업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사실 지방 소멸도 있지만 한국은 약간 이 부울경 같은 경우에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산업 전략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자꾸 오가면서 가령 지역 주민들도 진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되면 좋겠다. 네. 그냥 인구를 유지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면 지금 내가 사는 사람들이 좀 편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데 불편한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으로 이사와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꼭 큰 단위의 기업이 오거나 큰 단위로 우리가 묶인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진 않은 게 울산 같은 경우에 거대 기업이 분명히 있고 근데 지난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분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부채가 있는 부분을 울산에 남기고 흑자는 서울로 보낸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농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변방이 되면 그냥 기피하는 시설을 농촌에 네. 배치를 하고 농촌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농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지내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네. 영향을 미리 예측하기 힘들지만 부울경 예전에 가장 지금 그나마 계획을 짜는 부울경을 보면 부울경 계획에서도 농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농촌에 그러니까 인구가 빠질 거고 더. 그러니까 농촌은 다시 인구가 다 늘어나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선택받은 중심 도시들만 키우는 거라서. 네. 그럼 농촌에 당연히 빈집이 늘어나고 폐교도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 문화시설을 만든답니다. 문화시설이요? 네, 빈집과 폐교를 재활용해서 이쪽에 뭐 체험관 뭐 이런 거 만들고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휴양을 그쵸, 와서 그쵸. 문화를 즐기는 뭔가 별장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가시티에도 농촌 전략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저희 첫 방송은 기후 위기를 했잖아요. 네. 기후 위기의 첫 번째 등장은 식량 위기인데 네. 메가시티는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에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많은 전략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대세가 될 거는 올해 아마 굉장히 많이 보편화될 수 있고요. 근데 아마 이런 정보들은 제대로 주민들한테 제공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냥 멋진 그림만 알려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네. 어떻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나요? 자세히 알아보려면 보고서 작년에 용역이 끝난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됐는데요. 일단은 그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 같은 방식을 통해서 보고서를 구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제가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시면 네. 방송에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한번 특집으로 네. 그러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특집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2014년도에 한국 대중음악상 상관왕을 수상하셨던 윤영배 선생님인데요. 근데 이 대중음악상을 수상할 만큼 실력자인데 한간에는 이효리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는 이효리의 멘토요? 네, 윤영배 쌤의 위험한 세계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노래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노래 잔잔한데 가사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목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랑 네, 맞습니다.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좀 뭐 어쨌든 올해 선거는 하긴 하겠지만 뭐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 뭐 누구를 찍냐 이것보다는 선거와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보면 좋을 주제 이런 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차별금지법에 관련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이 농성 중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옥천에서 또 맞아요. 같이 걷기도 했잖아요. 네. 신문이랑 그 월간 오기내에서도 큰 지면 광고를 맞습니다. 보기도 했어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농성을 계속 벌이고 계신 건가요? 국회에 보면 입법 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 법을 만들어라고 이제 국회에 청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10만 원 하면 그게 다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가 이걸 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서명했는데 네, 저도 서명했습니다. 왜안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성별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소재인데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거는 일단 표피적인 이유는 종교계에서 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성소수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종교계에서 이런 걸 반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네,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어릴 때 다녔거든요. 네, 근데 종교에서 그런 차별을 하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저는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 헌법에도 이미 평등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계에서 이걸 반대한 이유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그 외국도 보시면은 외국 기독교에서 다 이거 반대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데 한국은 약간 이게 기독교가 약간 보수 기독교화 되어 있고 사실 이게 보면 약간 정치 쟁점으로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쪽은 진보, 뭐 이게 아닌 쪽은 왜냐면 자꾸 이거를 이제 동성애를 치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상의 사상의 성별이 남성 여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이건 나중에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인데 네. 이 기준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약간 빌미로 삼으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왜냐면 어쨌든 이거를 먼저 입법화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그게 표피적인 이유라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고 제가 볼 때 표피적인 거고 제가 볼 때 조금 더 한국 사회 본질적인 부분은 뭐 우리는 아직 가부장주의도 안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냥 차별이 너무 만연하고 일상화되어 있어서 남과 차별 안 하면 못 살게 같은 거죠. 그거 너무 슬픈데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 성인이라고 해서 왜 청소년들한테 반말을 하고 그럴 권한이 있냐? 이것도 뭐냐 마찬가지. 이것도 차별이거든요. 네. 저기 나이 연령에 따른 차별이죠. 내가 나이 연장자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무조건 반말 까고 들어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문화인데 한국은 이거 고치려면 아무튼 엄청난 반발이 있을걸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재산에 대한 차별 너무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는 뭐냐 차별금지법은 그전에는 차별을 당해도 내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성소수자니 했는데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은 어떤 권한을 주냐면 이 사람들한테 목소리 주는 거죠. 당신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근데 한국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보다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대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너무 싫은 거야. 저 근데 네. 그런 얘기 했을 때 많이 혼났어요. 왜 너가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너가 어리고 어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항상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해왔던 사람뿐만 아니고 내가 네. 괜히 주눅이 들어서 사실 그렇죠. 주눅 들 일이 아닌데 주눅 맞아요. 들었던 사람들 역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 권리를 놓치기 싫으니까 이제 저는 저항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왜냐 그래야지. 왜냐하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사회가 바로 안 바뀌거든요. 맞아요. 이 법에 준해서 자기 목소리 계속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지 이제 사회가 바뀌는.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금지법 제정돼도 제가 볼 때 한 10년, 25년 싸워야지 한국 사회 좀 바뀌는 건데 그럼 빨리 제정해놔야지 싸움이라도 하지. 지금처럼 미루면 사실 싸움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좀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게 처벌을 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 처벌 조항이 없다더라고요. 없어요. 네. 근데 마치 처벌이 있을 것처럼 이 법 조항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뭐 명예훼손 이런 것도 그 전에는 이게 되게 애매했는데 네. 차별금지법을 근거 삼아서 그런 다른 식의 일종의 뭐 형법이나 민법상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다른 것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사실 저는 그리고 또 약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차별받는 일삼았던 사람들, 혐오받는 일삼았던 사람들은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공공연 자리에서 뭐 이주민들한테 모욕하거나 여성들한테 혐오받는 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사실이고 이거를 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만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내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예전에 경찰서도 갔다 왔던. 정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이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향후의 한국 사회의 방향과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제 주요한 정치인들이 이 이슈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 어쨌든 뭐 저희 첫 시간 때 했지만 기후 위기 대응이 되게 시급한데 네. 이거 뭐 10년 뒤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일종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전환점인데 보통 기후 위기 전환점은 무조건 다 2030년 전 지구적으로 2030년이면 지금 저희 이제 8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이제 다음 정부 때 반드시 뭔가 대책을 안 만들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실 봐야 되거든요. 기후 위기 대응 대책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거냐. 네. 예.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산불 나고 해수면 올라가고 이상기온 발생하고 뭐 저희 농촌도 엄청 피해 많잖아요. 네. 농작물에. 근데 어쨌든 이런 기후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기후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정책. 네. 예. 그럼 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네. 또 어떤 쟁점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한국은 되게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남북 관계. 네. 예.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일까요?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저는 지금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인가요? 똑같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북한이라고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북한도 당연히 코로나 있을 거고 당연히 우리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네. 거기도 있을 거고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식량난이 되게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그럼 결국 북한도 내부적인 사회 위기가 되게 많단 말이죠. 보통 내부적 사회 위기가 많을 때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택하는 게 뭐냐면 외부적 충돌이거든요. 맞아요. 예. 역사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북 관계에서 고려할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남북 간의 무력 충돌. 네. 특히 한국은 공교롭게도 전 지구를 놓고 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딱 사이에 있잖아요. 네. 예, 북한은 중국 편, 남한은 미국 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종의 그게 딱 돼 있고 약간 조금 더 높여 보면 사실 지금 대만과 중국도 되게 긴장 관계거든요. 네. 대만은 미국 편. 그래서 사실 이 동북아시아가 되게 지금 전 지구에서 거의 유일한 굉장히 갈등 지역,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긴장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건지에 대한 자기 중에 그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외교가 되게 중요한 시기에 네. 지금 저희가 있으니까 이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미국과 우리는 동맹, 뭐 우리는 어쨌든 미국과 방어 조약이 돼 있으니까 옛날에 그냥 미국 입장만 따라가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90년대 이후로 한국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교역량이 미국이 중국에 잽도 안 되거든요. 네. 한국은 지금 제일 무역국은 중국. 네. 그래서 예전 저희 그 성주에 사스 네. 배치할 때도 중국이 바로 한 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외교적으로 협박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경제 봉쇄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뭐 제주도의 관광객 다 끊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은 또 중국에 물건 안 팔면 팔 데가 없거든요, 별로. 네. 이렇게 얘기하면 팔 데가 없기라는 게 주요 무역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되게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둘 다 너의 입장을 분명히 해. 너 누구 친구야?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있는 건데 네. 땅덩이 크고 힘 세다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열받죠. 네. 근데 열받았는데 그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외교적 관계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되게 많고 또 한편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정치 개혁도 있어요. 선거제도 개혁 사실 지난번에 총선 때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위성 정당 이런 게 막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원래 제도 취지를 못 살린 상태로 됐는데 이걸 좀 바꿔야 돼. 아까 얘기했죠. 한국은 지역 정당도 없는데 네. 그럼 이제 좀 지역 정당도 허용하고 선거구도 좀 제대로 바꾸고 이런 되게 정치적인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혁의 과제거든요. 그때 막 얘기 열심히 나왔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 맞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건 어떤 이야기였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역구가 훨씬 더 많고 지역구 당선자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대표를 조금 가져가고 이제 지역구 당선자가 적으면 비례대표를 좀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게 이제 연동형으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 연동시켜 가지고 네. 비례대표 하겠다가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금 기본 취지인데 네. 한국은 준이라고 한 이유는 반영 비율을 되게 제한한 거죠. 네. 전체 의석수도 47석으로 제한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연동 비율이 되게 낮게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문제 아까 저희가 했던 메가시티랑 지방 소멸하고도 연관된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저희 옥천만 보더라도 원래 3개 군이 한 명의 의원을 뽑았는데 맞아요. 이번에 네. 줄어들어요. 그렇죠. 저희 이제 4개 군이잖아요. 네. 이미 지난 총선 때 괴산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죠. 지금 거거 줄었죠. 4개 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을 아주 계속 줄 거단 말. 인구 계속 줄 거. 왜냐 30만이 기준인데 30만을 도의원도 못 채우는 줄었잖아요. 거죠. 응? 도의원도 줄어든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정치적 대표성이 떨어지는데 면적은 넓어질 거란 말이죠. 네. 도시는 면적은 좁은데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뭐 청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국회의원 여러 명 되잖아요. 네. 그러면 메가시티 만들면 이건 더 집중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정치적인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지역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려야지만 이거는 비례성이 확보가 될 텐데 네. 그러려면 지금의 정치제도 선거구는 안 된다. 뭐 이건 문제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그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고민하면 어쨌든 비례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정치권이 누가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피부로 와닿게 되나요? 만약에 그 제도가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게 되면.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면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정책에 투표하는 거. 네. 가령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정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지금 우리는 정책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사람만 보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정당을 봐야 되는 거죠. 정당의 정강 정책을 봐야 되고 남북 관계, 대외 관계, 정치 개혁에 대한 입장, 기후 위기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구를 뽑아야 된다.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투표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또 한 곡을 선곡해 주셨다고 해요. 어떤 곡이죠? 아, 네, 이거 되게 올드송. 이거 근데 지난번에 네, 그 남북 관계 네. 때도 많이 나왔던 노래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강산혜 씨의 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른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감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네.
우리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이 곡을 선곡해 주신 이유는 뭐였나요? 뭐 아마 올해 저희가 열심히 힘찬 연을처럼 열심히 헤엄치면서 강을 잘 거슬러 올라가야지 저희가 좀 그나마 좀 살만한 세상을 만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의 이유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코너가 생길 예정이라고. 아, 네. 좀 체계적인 방송. 네. 체계적인 방송. 이 애청자들이 기다리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서 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크게는 뭐 2가지 정도인데요.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후 연구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 이거는 뭐 중앙일간지 옥천신문사 이런 거에서 한번 코너를 해서 좀 지역과 주민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코너. 사실 이건 저희가 쭉 해왔던 코너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에 어쨌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예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도 있죠.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그렇죠. 무슨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인데 사실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결국 이게 뭐냐면 기재부가 돈을 끌어지고 있어서 그런 네. 거거든요. 한국의 중앙정부가 600조 정도 쓰고 그러면 결국 옥천도 어쨌든 옥천군도 한 6천억 정도 쓰는데 네. 그러면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 걸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 모르겠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후 연구소와 함께 지역 예산을 살펴보는 네. 시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예산서를 처음 딱 폈다 해서 예산서를 읽어가는 과정까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뭐 용어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코너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위원회를 가서도 이걸 뭘 봐야 되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도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으니 네. 우리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 딱딱한 숫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같이 추적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으로 아까 계속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작은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방탄소년단의 노래죠. 이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의 우리의 이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You want your two Listen to my baby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네가 내게 잡은 눈에 그려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Yeah you make it be your boy right now Oh my I've waited all my life 내 전부 함께 하고 싶어 Oh my looking for something righ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I want something stronger that I won't need love I have waited longer for a boy with love 알게 되니 후야 내 삶은 언덕너야 관계 섭섭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날 Listen to my baby 나는 저
나에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건 네가 준 이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